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 다 받으셨죠? 요거를 좀 보고 1시간 동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식 테스트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5년도 임용고시 대비 요령 그래가지고 앞에 시험 전형을 살짝 올려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자료가 뜬 게 있어서 문항수가 보니까 조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미리 좀 고지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자체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양상이 되냐 하면은 1차 전공 2교시 3교시 때 옛날에는 기입형이 15문항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문항으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서술형은 더 문항수가 많아지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교시 마찬가지로 이제 되어 있는 뭐 비슷하죠. 3교시는. 근데 기입형이 좀 줄어들고 서술형이 늘을 거라는 어떤 추세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조절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배분율이 좀 더 적당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경향성은 좀 기입형을 줄이고 다고 논술을 늘릴 것 같지는 않고 서술형 문항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희가 그런 염두를 좀 두고서 서술형을 대비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문제풀이반에서 기본 폼은 요 문항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문항을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90분 해서 이제 2번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연습 기간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2교시 3교시를 한꺼번에 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한번 써보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술형과 논술형까지 다 쓰시려면은 정말 바쁘게 쓰셔야 되실 것 같아요. 아주 쉬지 않고 바쁘게 막 열심히 쓰셔야지 쓰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생분들 좀 문의가 들어오셨었는데 답변해드린 분도 계시고 답변을 못해드린 분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논술을 심화반 때 안 하고 문제풀이반 때 하게 됐죠. 제가 옛날에 심화반 때는 논술을 다 일일이 채점을 해드리고 또 나중에 1차 논술반 같은 경우도 다 채점을 해드렸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못 해드리고 그냥 논술을 문제풀이반으로 돌렸고요. 요거를 샘플로 그냥 띄워서 저번에도 이제 프로젝트로 띄워서 했었었는데 이게 띄워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항 같은 경우는 한 분의 샘플로만 가겠지만은 문항의 난이도가 있다라든지 좀 유의미한 게 있다라고 할 때는 2-3분 거를 띄워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직강생분들의 경우는 한 번씩은 개별 지도를 오셔서 받으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순번을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고 여기다가 1주자부터 8주자까지 적어드리면 가능한 주로 좀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일률적으로 딱 강제적으로 1번부터 쫙 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무조건 남으세요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그게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칠판에다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명단을 좀 적어 주시고 가셔서 수업 끝난 다음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메일을 받거나 티즈파를 통해 가지고 다 해드렸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을 하고 출력물을 갖고 제가 다시 다 채점을 하고요. 제가 스캔은 다시 또 해야 돼요. 다 스캔을 해서 다시 또 다 발송을 해야 되는, 발송은 아니구나, 이제 이메일로 안 하고 테스트 파일 띄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양이 많아가지고 인강생분들은 이제 제가 좀 하다가 못 해드렸는데 올해도 이제 직강생분들은 못 해드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는 못 받을 것 같고 한 번씩은 오셔서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직강생도 오셔서 어쨌든 개별적으로 한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강생분들도 좀 멀지만 한번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말씀을 티지스파 쪽으로 쪽지를 주시면 이게 누락된 게 많아서 제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파 쪽으로 명단을 주시면 제가 그 개별 지도하는 거를 같이 계획표를 짜겠습니다.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기별 지도를 받으시는데요. 옛날엔 제가 논술을 하게 되면은 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처음 논술을 하시는데도 논술을 그렇게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논술이 좀 분량이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한 페이지 까뜩, 심지어 2페이지까지 가는 논술이었는데 지금은 15줄짜리 논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술의 그 로드가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시 답안 드리고 이 빔 싸서 해드리면 웬만큼 한 3, 4회 정도 진행이 되면 충분히 감이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감이 안 오고 좀 또 불안하시죠? 이런 분들은 찾아오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쪽지는 제가 확인 못해서 그 답장해달라고 원성이 자제하시는데 드린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제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쪽지가 많이 안 왔었는데 쪽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보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항을 보내시면 10개씩 딱딱 채워가지고 이제 쪽지를 계속 날리시면은 저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보다 빨리빨리 대답하는 것부터 대답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딱 또 읽어는 봤으니까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마 꽤 오랫동안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주 내에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차단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도 누락이 되는 게 있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발송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누락이 됐었구나 확인을 해서 또 되도록이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강생 분들은 더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직강생 분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요즘 깜빡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나름대로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술 요령인데 요거 오리엔테이션은 사실은 예전에 논술 수업 할 때 이거 OT를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입니다. 첫 번째 논술 요령 그래서 1번 논술의 해법이라고 되어 있죠. 논술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저희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되게 길게 나와 있어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제가 분석을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2009년도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의 문제를 보시면 1-1번 가장 최초의 논술 문제였었죠. 예, 보니까 유지를 가공할 때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세요. 첫 번째 요건이 딱 성립이 됐죠. 트랜스 지방산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제시문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하는 식품의 가다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영양학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제시문으로 등장이 되어 있죠. 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가공 유지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논란이 사실은 있다라는 건데 내 견해는 무엇인지를 쓰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맛과 향과 질감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영양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논하시오라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크게는 3개의 질문을 갖고 있는 문항이지만 다시 대답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하나, 둘, 셋, 4개라고 하는 작은 요소들이 누락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수학처럼 아주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약간의 오답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트랜스 지방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영양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한 번 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영양학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준 거죠. 여기서 서술할 때 어떤 차이를 둬야 된다? 네. 견해. 세 번째 논란이 있다. 당신의 견해를 서술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는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아, 나의 견해를 쓰라는 거구나. 그 나의 견해는 아직까지 이제 가공 유지에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그 포화지방산보다도 몸에 안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와 같이 나의 견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피력만 해주시면은 어떤 것이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문항이 되세요. 차라리 더 사실은 답을 인정받기가 쉬운 문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투가 아니었을 경우는 오히려 훌륭히 답을 적어도 답안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논술 연습하실 겁니다. 그 첨삭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문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가로 1번하고 줄 딱 꺼주고 딱 끊습니다. 또 가로 2번 써주고 밑줄 쫙 꺼주고 딱 끊고 가로 3번 내가 써주고 밑줄 쫙 꺼준 다음에 요소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버를 매겨서 절대 빠지지 않게 하거든요. 여기서 또 다시 뭐 2가지를 쓸 건지 3가지를 쓴 건지 또 한 번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짚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논술을 급하게 쓰실 필요가 없고요. 먼저 충분히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문제를 냈을까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 템포 쉬고 가시더라도 그게 더 확실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논술에서는요, 어려운 문제에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 뭐예요? 쉽지만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라든지 공중 봐가지고 문제를 엉뚱하게 해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오답이 나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다.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다 같이 틀린다 이거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실수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논술은 정확한 정답이 있다. 네, 교수님들 만나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논술 어떻게 학생들 지도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가 논술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 쓰는 솜씨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만 봐요? 키워드를 보겠다. 우리는 어차피 글 유창하게 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공 논술이라 이거죠. 전공 논술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지 아주 수려하고 유창하고 화려한 미사어구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괜히 그런 걸 고안하시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하시느라 시간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아주 식상하게 아주 그냥 재미없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논술의 정답은 본론에 쓰시는 겁니다. 나중에 구성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서론을 한 단락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살짝 들여쓰기 했죠. 살짝 들여쓰기 하고 서론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부터는 본론에 단락이 됩니다. 여기다가 물어봤던 3가지 요건들은 다 어디다 넣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본론에 있는 단락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서론에다가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답은 본론에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결론도 하나의 단락이 되게끔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 여기 줄 하나 띄시는 분 있는데 답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서술형 4줄밖에 안 되고요. 논술 15줄밖에 안 돼요. 한 줄씩 띄시면 답안지 모자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 띄지 마시고 그냥 살짝 들여쓰기만 하시고 나는 단락을 구분했어요 라는 표시가 날 수 있게끔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본론에서도 단락을 이렇게 통짜로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자기의 재량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3가지 내용을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쓰다가 마침표 찡 찍고 여기서 막 쓰다가 마침표 띵 찍고 쓰게 되면은 채점자가 어떨까요?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단락을 새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번 내용 쓰고 줄 바꿔주는 겁니다. 줄을 바꿔주는 걸 단락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줄을 바꿔서 새롭게 2번 항목 적어주시고 줄을 바꿔서 새로운 단락에다가 3번을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는 맛과 향과 질감과 영양까지도 단락을 끊고 싶다. 끊어도 뭐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 절대 아니세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일관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죠. 얘를 통짜로 가다가 너무 쪼개버리면
얘가 보니까 하나의 흐름 같은데, 흐름은 하나의 흐름이죠.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하나의 흐름 같은데 여긴 네 조각으로 잘라버렸네. 약간 일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실 때 소주제, 소소주제 등으로 내가 딱 일관성을 지키셔서 소주제는 한 단락, 소소주제도 한 단락 나눌 거냐, 그러면은 여기도 소소주제가 있으면 같이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긴 소소주제가 다행히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길 4개로 쪼갰을 때 여기도 2개로 쪼개서 같이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일관성을 잘 지켜라. 일단 논술물 작성 시 지켜야 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집 받자마자 막 쓰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문제 요구 사항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문장에다가 표시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충분히 제시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밑줄 그어주고 표시한 다음에도 영양이 있는데 여기도 영양 또 있네. 의도가 뭘까? 다시 한번 제시문의 그 분석을 한 번 더 하고 가서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서론에다가 뭘 쓰면 좋을까? 본론에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뭔가 트랜스 지방산에 개념은 없네. 나 그런 트랜스 지방산에 개념을 써봐야겠다. 이런 것만 살짝 키워드만 적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도 1번, 2번, 3번에 대한 키워드만 만들어지는 과정, 중심 핵심 코드 있죠. 키워드 빠지면 절대 안 되는 단어에 대해서 평상시 공부하실 때 이게 딱 잡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딱딱딱딱 단어가 잡히실 수가 있겠죠. 그거만 써놓고 나서 제대로 논술물을 이제 쫙 쓰시는 거죠. 시험지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바로 실제 답안지에다가 막 쓰시는데요. 이거는 연습 과정이에요. 사실은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과정 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고요. 실전 가시면 이럴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따다다다닥 분석해서 촥촥촥촥 쓰세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해지십니다. 아주 익숙해지시면 한 4회만 진행하셔도요. 서론 결론이 그냥 머리에서 자동 출력이 쫙 돼요. 오, 신기해라. 내 머릿속에서 그냥 뽑아지네 라고 할 때까지,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제가 보기엔 평균 4 내지 5주. 근데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3주 때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고비가 올 수도 있어요. 짜증나. 너무 힘들어. 막 힘들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견디고 숙제를 끝까지만 하시면 탁 그게 뛰어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서러운 결론은 껌이네, 아주 쉬워 라고 휙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을 균형 있게 배분하라 그랬죠. 제가 서러운 본론 결론 크게 나눴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5분의 1을 서론과 결론으로 하시고 5분의 3을 본론으로 구성하시는 게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희가 주어진 답안지는 15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논술 문항을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작년에 시험을 보셨던 분은 실제 내가 몇 줄을 본론에다가 썼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시험 안 보셨던 분들은 새롭게 기출문제 답안을 써보시면서 내가 본론에 대해서만 몇 줄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2-3줄 정도가 되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맥시멈 3줄로 넘어가서는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한 줄을 쓰기엔 또 약간 불안하죠. 왠지 너무 전체 구성을 조금 허술하게 한 느낌이 있으니까 무난한 구성은 2줄 정도로 잡아서 가시고, 하다 보면 3줄 넘어갔다. 가서 본론이 만약에 내용이 많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본론이 쓰기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글씨를 짧게 쓰시더라도 2줄을 써서 메꿔 가시는 방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결하게 써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론 같은 거 쓰실 때 보면은 이게 잘 쓴 글은 그냥 어떤 글이 잘 써진 거냐, 친구분들끼리도 그 스터디 하실 때 서로의 글을 이렇게 검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검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술술술 익히는 글이 잘 쓴 거예요. 막힘이 없이 술술술 익히고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읽다 보면 딱 끊겨. 졸려. 이해가 안 돼.
헤매. 이거는 뭐냐면은 문법과 어법이 뭔가 틀렸기 때문에 졸리고 딱딱 흐름이 끊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글도 대부분 읽어보면 문장이 되게 길어요. 한 문장이 한 두세 줄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하여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해가지고 쭉 쓰다 보면은 최종적인 주어와 서술어가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 또 보면은 주어는 능동의 주어인데 서술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딱 걸려들기 쉬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키워드 정답에 대한 것들이 내용에 대한 그 채점 기준 80%고 10%는 구성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제대로 썼느냐, 단락 구성을 제대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서론, 결론이 없으면 10%의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보시라는 거고 10% 나머지는 뭐냐? 표현, 어법, 문법이에요. 표기, 분량.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매칭이 제대로 안 됐다? 바로 탁 걸려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정거 논술이니까 표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심하면 그래도 표가 나겠죠. 나중에 당락을 결정할 때는 0.1점, 0.2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끼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다 소화가 돼서 말끔히 해소가 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 간결하게 써라. 옛날에 저희 서울적 많이 뽑았던 해가 있었어요. 서울적 많이 뽑았어요. 한 5명, 6명 뽑았었는데 서울 수석하셨던 분 글은 정말 간결했어요. 정말 딱 한 줄 이상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결하게 정말 할 말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답안지가 2장이면 그분은 1장인데 분량이 중요하지 않죠. 키워드가 중요하고 간결하게 와닿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선생님 저 글이 초등학생 같아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바보 같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문법적인 게 틀리지 않고 말이 맞으면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대부분 수석하시는 분들은 글은 간결했었어요. 아주 명쾌하고 간결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핵심인지 아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네. 자, 간결하게 써라. 그다음에 동어 반복을 피해라.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요거까지 깎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만 자꾸 쓰다 보면은 다양하게 좀 표현을 바꿔주실 수는 있겠죠. 익숙해지시면. 2번 불필요한 수식어, 장황한 화려한 미서어구 절대 필요하지 않다. 네, 불필요한 완곡 어법 무엇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써도 또 마이너스 당하지는 않으시는데 너무 처참하게 쓰셔도 조금 그렇죠. 무난하게 몸이 건조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수 있고요. 5번 아까 요겁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가까울수록 좋다. 예시문 보시면 우리는 전과자가 지난날의 가오에서 벗어나 새 삶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문장을 읽다 보니까 누가 주는 건지 명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가깝게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것도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 시끄럽네요. 이 조그만 문을 열어놔도 이 문장 보면 웃기죠. 온통 사회가 범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온통이 사회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온통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사회가 온통 범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써야 더 적절한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이 정도의 표현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시킬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라는 거고요. 6번 구어적인 표현. 말하듯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되시겠죠. 하여간 몸이 건조하게 설명문처럼 신문 사설처럼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완결된 문장 기울여야 할지 그랬던 것 했음 이랬음 저랬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외울 때는 간결하게 이랬음 저랬음 외우시더라도 정확하게 문장으로 구사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항상 두 갈씩이 좋아요. 항상 주제어를 딱 2갈을 놓고 뒷받침 문장은 뒤에 빼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네, 9번 창의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굳이 저희 필요 없고요. 10번 감탄, 의무, 청유. 요것도 그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문처럼 몸이 건조하게 뭐뭐 하지 않는가, 비통하다는 거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1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글씨를 깨끗하게 쓴다. 근데 이제 글씨를 원래 못 쓰시는 분들, 글씨가 느린 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글씨 크기가 일정하면 잘 쓴 것처럼 보여요. 잘 쓰시는 분도 글씨가 커다 작았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굉장히 사람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일정하게 맞춰주시고 사이즈를 일정하게 맞춰만 주셔도 글씨가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되도록이면 펜을 미리 딱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냐 하면, 제출하시면 스캔을 해서 다시 이거를 갖고 채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펜으로 쓰시거나 이렇게 가는 펜으로 쓰시고, 힘이 또 안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펜은 좀 두툼한 걸로, 그리고 글씨는 좀 크게 써주시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미리 좀, 펜도 나한테 맞는 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펜이 있어요. 똥 많이 나오고 막 뻑뻑하고, 그때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죠? 샥 잘 나가는 게 익숙한 게, 그것도 상당히 그 당일날에는 컨디션을 많이 좌우하는데, 실제 답지는 되게 미끄러워요. 저희가 쓰는 답지는 그렇게 미끄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빅볼 같은 거 갖고 쓰시는 분들 실제 가시면 막 미끄러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약간 코팅돼 있는 느낌이니까 싹 미끄러지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미끄럽진 않은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 글씨 뾰족뾰족하게 쓰시는 분 이제 날려서 끝에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그냥 신경질 쪽으로 보여요. 뭐 점수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의 기분이니까 좀 이렇게 힘줘서 좀 잘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굵은 볼펜 쓰시면 많이 만회가 되실 것 같고요. 12번 사실적 오류, 서론 결론 쓸 때 많이 발생합니다. 속담 같은 거, 내 딴에는 신문 사설 최신 기사 인용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했어요. 아상 오피스텔 얘기를 뭐 하나 무너졌고 하나는 멀쩡하고 그랬죠. 얼마 전에 아상 오피스텔 세월호 침몰할 그 직후에 하나 이렇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아산 오피스텔 써야 되는데 청주 오피스텔 써버렸다. 이거 깎여버려요. 안 쓰니만 못해요. 그냥 오피스텔만 써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썼다가 혼란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추세가 나옵니다. 이런 거 서론에 써먹어야지. 이게 부류가 나오면 딱딱딱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가서 그날 당일날 번뜩이는 아이디어, 뭔가 신기하고 좋아. 근데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에 글의 줄기를 세워라. 이거는 일관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글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지켜주시고, 접속부사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 교육학 쪽의 논술인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접속부사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요.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접속부사를 쓰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접속부사 쓰지 말라고 알려주셨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접속부사 써서 다 합격하셨으니까 마음 놓고 접속부사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개연성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읽을 때 멍해져요. 읽는 사람이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게 요 문장들이에요. 사회마다 뭐 독특한 문화 특성은 해가지고 쭉 문장 있는데, 읽어보면 지금 접속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접속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살짝 한번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자연스러울까 한번 스스로 써보십시오. 이런 거야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두 번의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면 매화는 해가지고, 매화는 굉장히 그 겨울의 추위 속에서 표현하는 꽃이다, 선구자적이고 초지상적인 느낌을 준다 말하면서 막 써놨는데, 이 글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기품과 아취, 선비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매화의 내적인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많이 기술을 했어요. 근데 한 단락 내에서 뒤에는 매화꽃의 외적인 색깔 이런 걸 언급했다 보니까 한 단락 내에 통일성이 없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이런 거죠. 1번과 2번은 통일성이 없는 내용인데 한 단락에 구성을 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죠? 한 단락이 하고 또 이것도 한 단락에 나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일관성 있게 잘 끊어만 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결성,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문은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갈식으로 나와 있는 소주제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뒤에서는 대립과 반발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뒷받침 문장에서는 오로지 무슨 얘기만 있냐면 현재 대립과 반발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화와 합조화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뒷받침 문장이 미숙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결하지 않다. 근데 비슷한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결론을 쓰실 때 1, 2, 3번과 연결해서 통일적인, 완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앞의 내용을 통틀어서 포괄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시면 좋은데, 1번에만 국한하는 답을 주시거나 2번에만 국한하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면 결론이 좀 불완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던져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트랜스 지방산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정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잘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거를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국한해서 서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미완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조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강조성인데 뭐 어휘로 강조할 때 무엇보다도 요컨대 뭐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 같은 것은 좀 넣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복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제 시험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할 때도 좀 뜸을 들였다가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되새겨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쓰면서 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근데 나중에 수업하실 때는 강조하신 요법으로 쓰시는 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주의할 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요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과 사회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조할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심한 대립과 반발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요것도 약간씩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 좋냐면, 이 문장을 바꿔주실 때 개인과 사회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조할 수도 있으나, 여기도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 어떤 주체가 있고 서술어가 있죠. 여기도 주체와 서술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러면 있으나 대꾸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문장의 형태가 A와 B는 서로 같은 문장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읽기가 좋아요. 근데 뒤에 문장을 보시면 때에 따라서는 심한 대립과 반발의 관계, 지금 얘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명백하게. 근데 여기는 문장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여기는 명사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그 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대꾸를 이룰 때에는 앞에와 뒤가 같은 스타일로 A and B, 저희가 맨날 공식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A가 명사가 나왔으면 B도 명사로 끝나줘라. A가 서술어가 나왔으면 B도 서술어로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만 통일해 주셔도 문장이 깔끔해지는데요. 제가 채점해 본 결과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 보면은 멍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꼬이는 경우, 그리고 능동이 갑자기 수동으로 바뀌어버리는 케이스, 이런 거 두 가지가 가장 그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걸리는 요소들이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보통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간결하게 쓰시면 이런 문제 많이 줄어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세 번째, 실전 글쓰기 방법인데요. 요거 아까 저희가 하면서 미리 다 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 조건 제시하고 키워드만 적어봐라. 키워드로 적고 나서는 실제 답안지는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에서 조금 더 신경 쓸 거면 알려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론 쓰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론 쓰실 때 너무 거창하게 잘 쓰려고 하지 일단 말하라 라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아까 요 트랜스 지방산 문제 같은 경우에 서론에서 유지를 가공할 때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진다. 근데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하는 스포인 가사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안 좋다. 그냥 요걸 그대로 빼가지고 조금만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표시가 팍 난다 이거죠. 그 문제를 그대로 옮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조금만 변형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말이지만은 약간 표현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두 줄 만들고 그냥 본론 들어가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고, 뭐 내가 속담이라든지 뭐 비유라든지 상징 등을 통해서 좀 매끄럽게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시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죠. 어쨌든 하다 보면은 환경이면 환경, 뭐 교수학습 모형이면 교수학습 모형 이렇게 주제로 구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분류가 나온다. 그럼 서론도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끼워 맞추면 된다 이거죠. 예, 본론 쓰기 아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잘 써라. 그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이제 결론 쓰기 간결하게 정리한다. 저희 두 줄 정도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끔 써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서론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안 된다. 서론을 반복하는 듯 해도 그때 한 줄은 더 넣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서론에서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랜스 지방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 결론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의 유해성의 논란이 최근 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내용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에게도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한 문장만 넣었을 뿐이지만 문장이 완결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 반복은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기왕이면은 청류형, 감탄형, 의문형 마지막에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육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끝내신다든지 이러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강하게 딱 힘줘서 깨끗하게 끝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 다 드렸어요. 최고 요령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프랑스의 한 배우가 자, 한 번 해보자 하는 거하고 한 배우가라고 하는 건 다르죠. 한 번 해볼까 할 땐 한 번은 붙여 쓰죠. 한 배우가 하다는 한하고 배우를 띄어 쓰죠. 잘 띄어 쓴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그랬는데 이름하고 성하고는 요즘 붙였습니다. 그냥 임정에 그냥 붙여서 써요. 김영삼 붙여서 쓰지만 만약 김영삼 씨 하게 되면은 김영삼 띄고 씨가 되죠. 혹은 뭐 대통령도 띄고 했죠. 이렇게 임정혜 선생님 하면 임정혜 띄고 선생님. 가끔 제 이름이 가명이라고 수근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 본명이에요. 가명 아니에요. 저 가명이야 가명 그래가지고 제가 가명을 쓸 것 같으면 예쁜 이름을 쓸 텐데 이걸 쓰겠나요? 막 그랬는데 네,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풍습 뭐 우리나라는 떠도 되고 붙여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뭘 볼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풍습에 대한 글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글이 명료한지 애매한지 이런 데서 좀 표가 많이 납니다. 기왕이면은 우리나라의 풍습 어떤 풍습인데 막연하죠. 글을 보냈대요. 어떤 글을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건지 이메일을 보낸 건지 카톡을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애완견이 개를 애완견을 하면 되시겠죠. 무정하게 묻는 한국 문화는 그럼 이거는 한국 문화가 비문명적이라고 말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한국 문화가 다 비문명적인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비문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문명과 문화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문명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네, 문화는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개고기 식문명이 아니라 식문화라고 해야 자연스럽죠. 느낌으로 봐도 그러니까 문명이라 하지 마시고 문화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나 프랑스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릴라의 골을 먹는다. 수식어가 이상하게 붙어버렸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릴라의 골. 이해할 수 없는 게 고릴라로 꾸며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잘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사실의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고릴라의 굴을 먹는 게 아니라 원숭이의 굴을 먹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근사하게 썼는데 사실의 오류를 범해버리면 괜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둘 다 비문명적인가가 아니라 비문화적인가, 기왕이면 비문화적인가가 아니라 비문화적인 국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확하죠. 프랑스, 우리나라 다 명사로 끝났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둘 다 비문명적인, 비문화적인 국가, 나라라는 말인가라고 해주는 게 더 명료하다는 겁니다. 네, 인용문인데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때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올까요? 작은 따옴표가 올까요? 작은 따옴표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고, 만약에 대화 내용을 쓰실 것 같으면 큰 따옴표로 쓰시지만은 인용문은 작은 따옴표다. 네, 한국에 들어가서는 한국인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자,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시선과 시각은 약간 다른 말이죠. 한국인의 시각을 가져라. 단순히 시선과 시각은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 근데 한국은 프랑스처럼 소화돼지가 흔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소화돼지가 흔하지 않았나요? 널렸죠? 예, 그건 맞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랑스인처럼 개를 애완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도 문장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또한. 전후 문장을 잘 보시는데 앞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명이 나왔고요. 뒤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나와버렸죠. 이것도 명백하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나라가 나오면 뒤에 대꾸를 이루는 문장도 나라가 나오고, 앞에가 사람이 나오면 뒤에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대꾸를 염두에 두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게끔 구성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래 정식으로 원고를 퇴고할 때는 잘못 쓴 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줄을 짝짝 긋고 수정을 하죠. 실전에 가셔도 선생님들께서 두 줄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첨가를 하시고 싶으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첨가를 원래는 이게 할 수 있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쓰시다가 내가 중간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지우시고 깨알같이 위에다가 조그만 틈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문장을 줄에다 꽉 채우지 마시고 약간 뭐 4분의 3이라든지 혹시 틀려서 두 줄 긋고 위에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를 해서 약간 여유분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거는 확인된 바가 지금 없어요. 이걸 인정했다 안 했다. 근데 지금 원칙으로는 답안지 쓰는 요령에서는 표시를 인정한다는 말이 없고 충분히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뭐 너무 급하다, 답안지 내기 직전이다, 밑자의 본전이니까 그냥 써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시간이 있을 때는 제대로 지워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 아예 답안지 전체 교체하시는 경우 있는데 시간 안에 못 쓰셔가지고 그냥 내시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시간 계산을 잘해가지고 답안지 교체할 때는 빠르게 옮겨 쓰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바로 앞에 거를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많이 썼어요 선생님, 이걸로 내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연습할 때도 저희가 연필로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볼펜 쓰려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텐데 용감하게 연습할 때부터 볼펜 쓰시고 화이트 안 대시고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셔서 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뭉뚱그려진 표현, 애매한 표현 하지 마시고 전공 지식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정립하셔서 쓸 때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서론과 결론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쓰는 연습을 오늘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두세 분 정도 해서 전체로 띄워서 피드백 할 때에는 논술만 하진 않을 거고 서술도 같이 일단 할 겁니다. 서술도 같이 하고 논술은 조금 더 자세하게 첨삭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내 거는 꼭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따로 주세요. 그러면 저자 속에서 한번 날려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1시에 나갈 거니까 준비하셨다가 좀 쉬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2시간 내에 빨리 푸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뒤에서 뭘 먹고 계시거나 떠들고 계시거나 답안을 맞춘다거나 수근거리면 이제
첫날 같은 경우들은 안 그러시는데 이제 서로 익숙해지시고 이제 분위기가 좀 편안해지시면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막 나중에 따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말하면서 제발 내보내 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알아서 미리 다 쓰신 분들은 그 살짝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고 계셔도 되시니까 조금 이제 그 다른 분들 생각하셔서 조용히만 좀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일단 답안지 제출은 하실 겁니다. 답안 제출을 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기입형에 대해서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사를 좀 해서 그만큼 오답률을 좀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걷긴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첨삭 안 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답안을 허술하게 쓰시면 들통이 금방 나시겠죠. 일단 제출하고 뭐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은 바로 제자리에서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쉬셨다가 1시에 들어오십시오.